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중국이 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전략이 실제 통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이 세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3대 신산업으로 이것들을 정해서 막대한 자금을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경기 성적표가 꽤 좋지는 못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당국 목표치에는 부합을 하지만 그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개혁 개방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한 데에는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왔던 부동산과 건설에 대한 그 과도한 의존도가 하나의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야심차게 국내 소비 진작 정책도 내놨지만 그 효과도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이 첨단 기술 제조업 부문에서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수치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그 얘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중국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항공, 통신과 같은 첨단 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한 해 전에 비해서 9.9%나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대 신산업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전기차에는 비아디, 그리고 배터리에는 CATL, 그리고 재생에너지에는 룽지 리넝이라는 이 중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 1위 또는 세계 정상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CATL과 룽지는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장치에서 세계 최대 제조업 회사이고요. 그리고 비아디도 지난해 4분기에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판매량 업체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앞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작년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죠. 네, 중국이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자리에 올랐는데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자동차 수출은 491만 대로 58%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난 그 자리를 중국이 대신하면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수출이 무엇보다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출도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이나 건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대와 IMF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 또는 건설업 비중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한 10에서 15% 수준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의 비중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프라 지출을 더한 비중을 합치면 무려 30%까지 이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당국이 어떤 교통이나 에너지 프로젝트 쪽으로 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렇게 부동산, 건설, 인프라 이런 부분이 중국 경제의 여전한 큰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이 3대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결국 부동산이나 건설의 침체가 이어진다면 성장률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대 신산업 투자가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은 규모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중국 성장률이 그래서 올해는 4.5% 그리고 2027년에는 3.7%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전기차 수출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건설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률 수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부동산 관련 위험인 거고 다른 장애물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중국이 첨단 제조업 기술의 투자를 이제 늘리고 있지만 첨단 제조업의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또 좀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이 내수 확대에는 좀 뒷전으로 좀 내밀고 첨단 기술 제조업에만 올인을 한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가 좀 살아야 외국산 물품도 좀 수입을 해올 텐데 내수가 살지 못한다면 수출만 공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꼴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각국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계 각국의 어떤 보호주의와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EU 집행위원장이 최근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행사에서 중국이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일부 영역에서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사례를 좀 언급하면서 EU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중국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KTNG, 한국엔컴퍼니 지배구조 개선해야. 최근에 카카오와 KTNG 그리고 한국엔컴퍼니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네, 경제개혁연대라는 곳이 시장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라 이런 좀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카카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에 따른 좀 부실 대응 논란도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정 혐의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례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었고 또 최근에는 300억 원대 분식 회계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천억대죠? 네, 그렇습니다. 3천억 원대요. 그리고 또 2021년 말에는 자회사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각 사태가 있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는 게 뭐 일단 급선무다, 전제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카카오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서 발생하는 이 이중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를 해임하고 또 주요 임원에 대한 주식 소유 요건이나 처분 제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는 그렇고 KTNG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 KTNG의 최대 주주가 7%의 지분을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이거든요. 네. 반면에 KTNG는 이보다 더 많은 한 15% 정도를 자사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소속 공인법인인 KTNG 복지재단 그리고 KTNG 장학재단이 유의미한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KTNG의 문제는 이 소속 공익법인들이 KTNG의 자사주를 무상으로 좀 넘겨받는 방식으로 KTNG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것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이 KTNG가 공익법인으로 그 자사주를 넘기면서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공익법인의 그 대표이사들이 다 KTNG의 전현직 임원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KTNG 경영진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공익법인에 증여해서 의결권을 되살린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세탁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 그런 의혹들을 지금 경제개혁연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공익법인 이사장 경직으로 인해서 해당 공익법인은 KTNG 경영진에게 그러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개선 과제로 어떤 특정 목적 이외의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라 이렇게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임직원 보상 외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만 허용할 것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직원 계열 공익법인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라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사수의 상한을 폐지하고 사장의 사내이사 추천권도 폐지하라는 내용들을 지금 KTNG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한국 타이어도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조현범 회장이 좀 여러 논란에도 그 계열사들의 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사를 이 조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리시즌 웍스의 기타비 상무이사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 회장은 한국 프리시즌 웍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또 사익을 편취했다라는 혐의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을 또 받고 있어요. 네. 특히 이 후자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사 사건의 집행유예 그 중간에 발생한 것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회장은 그런데 이 계열사 임원직들을 모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고액의 보수를 좀 중복 수령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엔컴퍼니의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서 이사 보수의 한도를 상향하는 승인이 좀 난 게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엔컴퍼니의 이사가 지금 조현범 회장인데 네. 이 조 회장이 이 이사 승인권의 의결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이해관계자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엔컴퍼니 정기주주총회의 그 이사 보수 한도 상향 승인권이 지난해 찬성 58% 정도로 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조현범 이사의 지분을 제외를 한다고 치면 찬성 비율이 21%로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엔컴퍼니의 조현범 대표를 해임하고 그 이사 보수의 한도를 상향한 그 승인권과 관련해서 특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조 사내 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추진하지 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